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러면 아니,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먹고 살아요? 현미하고 채소 먹고 살죠. 그런다고요. 채소에 에너지를 내는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가 제일 많겠어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죠.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인 줄 알아. 오늘부터 고기 매일 먹어가지고 통닭 먹고 불고기 먹고 삼겹살 먹어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엉터리 생각.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 1호 암 전문 병원장 1세대 암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질병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병이 되는 게 아니라 히포크라테스 말에 의하면은 매일매일의 사소한 잘못이 누적된 결과물이 질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하다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일 없어요. 그 중간에 비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기능이 안 좋아. 뭐 여기저기 결리고 뭐 아프고 그런데 이거는 검사하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병을 진단받은 건 구조가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예전의 나로는 못 돌아가요. 그래서 구조가 망가지기 전에 기능이 나빠졌을 때 진단을 받으면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뭐가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다시 기능을 회복하시면 구조가 망가진 환자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수록 건강검진을 더 챙겨야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대사증후군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건강검진은 꼭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의사도 안 하는 건강검진 항목이 있나요? 검사를 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죠. 사실은 뭐 전 세계에서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수행해주는 거의 유일한 나라인데 그 항목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면 좋은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이제 검사하다 보면 이제 영상과학적인 검사할 때 방사선 피폭이 좀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안전한 건데 방사선 피폭에 비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검사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겠죠. 또 하나는 가격 대비해가지고 가격은 아주 비싼데 실제로 검사해보니 정보를 얻을 게 없다. 이런 건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PET-CT를 많이 물어봐요. 저희 병원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오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아니, PET-CT가 제일 비싸고 제일 정확하면 그냥 PET-CT 바로 찍지 뭐하러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이렇게 빙빙 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PET-CT는 사실 가장 안 정확한 검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충 뭐 어깨에 명치 있는데 뭐 이런 데에 뭔가 수상한 놈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 수상한 놈이라는 게 주로는 암세포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만성 염증 세포가 모여 있는 것 같다라고 대체적인 스크리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CT, MRI 조직 검사를 해서 어떤 놈인지 알아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PET-CT는 건강검진에서 뭐 암이 있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주로는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어디 전이가 됐을래나 어디 재발을 했을래나 이럴 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방사선 피폭이 좀 많아요.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검사를 해가지고 병이 날 정도로 방사선 피폭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부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한 번 노출량이 0.1mSv 정도 돼요. 근데 CT는 보통 5에서 10mSv 정도 되고 여기다가 조영제까지 쓰게 되면 2배로 뜁니다. 그래서 보통 뭐 15 내외 정도의 피폭을 받게 되는데 PET-CT는 한 번에 25 내지 30mSv의 피폭을 받게 돼요. 그러나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뭐 뉴욕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 편도 가는데 한 5 내지 6mSv 정도의 피폭을 받아요. 그 정도는 우리 건강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대학교 가면 방사선 기사분들이나 방사선과 교수님들 이렇게 노란 거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분이 지속적으로 피폭되는 양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하면 1년간 일반인은 한 3에서 5mSv까지는 허용이 돼요. 법적으로.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방사선을 취급하는 그 종사자들은 1년에 뭐 50mSv까지 허용이 돼요. 같은 사람인데. 그 말은 확실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기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방사선 피폭이 됐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생기냐를 임상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으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아내냐면 옛날에 그
체르노빌에서 원자로가 폭발했잖아요. 그때 원자로 폭발한 데서 반경 뭐 100m, 1km, 10km 떨어졌을 때 뭐 토양은, 동물은, 식물은, 사람은 어떤 영향을 받나를 후향적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전 터졌잖아요. 이때는 더 많은 항목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연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뭐 한 300ml 정도를 피폭을 받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필요 없는 검사를 해서 피폭을 누적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아닌데 건강검진 목적으로 펫CT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불필요하다. 또 하나는 건강검진은 주로 초음파나 내시경을 하는데 CT를 찍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왜 건강검진 체크리스트에 보면 뭐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이 원장님, 내가 지금 어떤 거 체크해야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건강검진에서 CT를 찍어야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부 CT다, 뭐 뇌 CT다, 뭐 이런 거는 또 조영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영지 안 쓰면 새까매갖고 뭐가 뭔지도 몰라요. 방사선 피폭이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뭐 복부 CT나 뇌 CT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고요. 뭔가 초음파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땐 찍을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는 자기가 이제 이번에 건강검진 하니까 내가 가끔 허리도 아프고 뭐 목도 결리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CT나 MRI를 찍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방사선 피폭도 많이 되지만 실제로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 환자는 척추에 CT나 MRI를 찍어봐야 될 필요가 있어라고 처방을 내리면 의료보험이 돼요.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을 하면 100%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는 CT나 MRI를 굿대어 찍을 필요가 없다. 단 흡연을 한다든지 뭔가 폐암에 대한, 폐질환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저설량 펫CT를 찍어보는 거는 권장할 만합니다. 40대부터 꼭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일단 검사가 힘들거나 위험하지 않고 뭐 방사선 피폭이 없는 검사는 자주 빨리 하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는 그야말로 소리로 검사를 하니까 인체에 해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는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초음파 도자를 갖다 대면 어디든지 검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 하면 많은 걸 가르쳐줘요. 간, 담도, 쓸개, 비장 이런 거 다 가르쳐주죠. 갑상선 초음파도 해보시고, 여자분들은 유방 초음파 꼭 해보세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유방암 같은 경우도 젊을 때부터 많이 오고 갑상선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남자분들은 비만하고 술 많이 먹으면 지방간이라든지 담석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래요. 초음파는 1년에 한 번씩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40이 넘었다 그러면 매년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또 추천하는 게 내시경인데, 우리나라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위암이 전 세계 발병 1번하고 2위, 1, 2위를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이 넘어가면 위 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하라 그러는데, 뭐 위암에 대한 그 위험 인자가 있다 그러면 더 빨리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 40 넘었다, 50 넘었다 그러면 위 내시경 1년에 한 번씩 해보세요.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시경 한 사람 절반 이상은 뭔가 나와요. 하다못해 미란성 위염이라도 나와요. 간혹은 좀 더 진행해서 만성 위치성 위염이 나온다든지 장상피 화성이 나오면은 그건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대장 내시경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나 대장 내시경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밤새도록 물 먹어야 되잖아, 그제? 설사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좀 아이러니컬한데, 위암 발병도 1인데 대장암 발병도 1위 국가가 됐어요. 그만큼 시기가 서구화됐다는 얘기죠. 이제 비만해지고, 그래서 대장암이 급속도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꼭 해보시는데, 요즘은 30대에도 대장 내시경 하면 용종이 있어서 제거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장 용종이 5년, 10년 지나면 대장암이 되는 거잖아요. 대장암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이제 힘든 치료 과정을 겪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무리 초기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 용장이 있을 때 떼내면 되겠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죠. 135 법칙이라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꽝이야, 깨끗해, 용종이 없어.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용종이 대장암으로 되는 데는 5년 내지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만 해도 된다. 근데 이번에 했더니 용종을 떼냈어.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만약에 자기가 대장암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어, 가족력이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매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또 꼭 권하는 게 뇌에 MRA라고 있어요. MRI 말고.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되고 잘 먹게 되니까 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혈관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 3위가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뇌 MRI는 암만
찍어도 혈관은 안 보여요. 뇌의 어떤 종양이나 혹이나 경색이나 이런 걸 알아내는 거고, 뇌 혈관이 어디 막히거나 아니면 요즘 꼭 뇌꽈리라고 그러잖아요. 시한폭탄. 뇌 혈관이 이렇게 풍선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까딱 잘못하면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 만약에 수술실 안에서 터지면 바로 수술할 수 있겠죠. 근데 집이나 뭐 밖에서 터지면 이게 응급실까지 가서 이게 진단받아서 수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터지면은 이 완치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만약에 빨리 진짜 응급실 도착해서 수술실 들어가서 수술했다 하더라도 후유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정도는 뇌 혈관 촬영, 뇌 MRA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뇌 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한 2~3%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40~50명 중에 한 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버스 타면 버스 탄 분 중에 한 분은 뇌 시한폭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발견해서 사이즈가 작으면 이제 클로즈하게 자주 검사해 보면 되고, 적당히 크면은 수술 안 하고 이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크립으로 찍어주는 색전술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뇌 MRI는 꼭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희 병원이 거순 식이요법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은 다 암 환자인데 나름대로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많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 하다가 이게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받으러 많이 와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러면 아니,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면 당신은 뭐 먹고 살아요? 저는 뭐 탄수화물 아닌 거 먹고 현미하고 채소 먹고 살죠. 그런다고요. 제가 하는 말이 채소에 에너지를 내는 거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뭐가 제일 많겠어요? 탄수화물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암세포건 정상세포건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탄수화물이 휘발유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어요. 단백질이 에너지원인 줄 알아. 그래서 다음 주에 항암해, 다음 주에 수술해. 그러면 오늘부터 고기 매일 먹어가지고 통닭 먹고 불고기 먹고 삼겹살 먹어서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엉터리 생각. 이게 거꾸로 아는 의학 지식이죠. 잘못 알고 있어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아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벽돌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몸이 자꾸 커져. 보디빌더 대회 나가서 자꾸 볼륨이 커져야 되니까 벽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지만 일반 성인들은 더 이상의 벽돌은 필요 없어요. 단지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벽돌들이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고 이것만 보충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하루 섭취 단백질의 권고량이 있어요. 그게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한 30~40g만 먹으면 되고 남자들은 40~50g만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 통닭을 먹고 불고기를 먹으면 통닭과 불고기가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소스가 되는 뭐 고기를 먹든 두부를 먹든 뭘 먹으면 제가 소화기관에서 아미노산 한 분자 한 분자로 다 쪼개지면 그 아미노산만 피로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쪼개줄 능력이 100g이야. 근데 삼겹살 2인분 먹었어. 그러면 300g을 먹었어. 그러면 100g은 아미노산으로 쪼개갖고 어쩌든지 피로 밀어 넣었어요. 근데 200g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미노산을 못 쪼갰잖아요. 그러면 피로 못 들어가. 그러면 대변으로 설사로 나가는 거야. 알잖아요. 고기 많이 먹으면 설사 하잖아. 그죠? 그리고 설사로 안 나간 남은 거는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제 부패되는 거죠. 그래서 독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단백질은 건강을 해친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원, 자동차의 휘발유는 뭐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뭐냐면 뭘 먹든지 간에 또 얘도 소화기관에서 쪼개야 돼. 뭐로? 포도당으로 쪼개요. 그럼 포도당 한 분자가 피로 들어가서 세포로 가서 얘가 태워가지고 휘발유처럼 에너지를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 굶어 죽이려고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암은 아주 독해요. 잡초같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요. 내 정상 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좋은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이 있죠. 여러분 그 암 환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펫시트 찍어봤을 거예요. 펫시트의 원리가 뭐냐? 펫시트 찍을 때 요만한 링거 하나 맞잖아요. 그 링거가 포도당 수액이에요. 근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놨어. 그러면 딱 정맥주사를 놔요. 그러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싹 번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휘발유가 들어왔잖아. 즉 밥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뭐예요? 힘센 놈이 다 뺏어가지. 그 힘센 놈이 뭐예요? 암세포나 만성염투세포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방에 뭐 아니면 위에 암이 있으면 그렇게 링거를 맞으면 그 암으로 싹 다 들어가고 얘가 배 터지게 먹고 나서 남은 포도당을 정상세포한테 주니까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고 정상세포는 이제 피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쁜 탄수화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당지수라고 아시죠? 당지수. 그게 뭐냐면 포도당을 수액으로 100g을 놓으면 당이 100에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당근은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현미는 얼마 올라가느냐, 돼지고기는 얼마 올라가느냐, 이게 당지수예요. 그래서 포도당처럼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는, 혈당이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한 나쁜 탄수화물은 일단 암세포로 다 간 다음에 나머지를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 하면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채소예요. 이런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세포에 골고루 영양분을 줘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암이 진행된 말기암 환자라 하더라도, 암이 여기저기 다 퍼졌어, 전해가 갔다 하더라도 우리 몸 세포가 100조라 그러면 우리 몸 세포의 중에서 암세포의 비율은 1%가 안 되겠죠. 아무리 암이 많이 퍼져도. 그럼 뭐예요? 내가 이번에 100g의 탄수화물을 먹었으면 1g만 암한테 가고 99g은 내 정상세포가 가겠죠. 이러면 뭐예요? 암은 이만큼 주고 내 정상세포는 이만큼 먹으니까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도 좋아해. 그런데 이거를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 또 어떻게 요리하느냐, 또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탄수화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 될 수 있다. 나쁜 탄수화물은 뭐예요? 순식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이겠죠? 탄수화물 중에서. 그게 뭐냐면 정제된 탄수화물. 껍질을 닦아서 샥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흰쌀밥, 흰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요. 이게 나쁜 놈들이에요.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는 것들. 이게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고, 또 백미가 아닌 현미, 껍데기를 안 깠으니까 흡수가 덜 될 거 아니에요. 또 채소,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면 건강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로 암이 치료될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제가 우리나라 처음 암병원 만들었을 때 무기가 없어, 무기가. 그때 식이요법밖에, 거슬 식이요법밖에 없었는데, 이제 비타민C가 국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비타민C 암연구회를 2008년인가 만들어가지고, 외국의, 리오단 병원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우리 임원들이 배워가지고 한국형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암 환자나 또 의사 선생님한테 학회에서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비타민C가 항암제야, 이것만 하면 암이나 라고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것은 제가 정말 잘못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C는 양날의 칼이 있어요. 비타민C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비타민C 정도 있잖아요. 1000ml, 3000ml. 이 정도는 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즉 항산화를 시키고 면역을 높여주고 해독을 하고, 상처가 나면 치유가 잘 되게 해주고, 콜라겐 파이브를 합성, 이런 세포를 이롭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C를 정맥 주사로 아주 고농도로 맞아버리면 이거는 세포를 죽이는 항암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메커니즘은 혈액 속으로 주입된 비타민C가 대사가 되면서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로 돼요. 그래서 얘가 암세포로 들어가서 이 활성산소, 결국 항암제라는 게 강력한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원리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도 고용량으로 혈액 속에 들어가면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걔가 암을 공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항암의 효과는 항암제와 비타민C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겠죠. 단 정상세포는 비타민C가 만든 활성산소를 다시 물로 바꾸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받아요. 어떻게 보면 표적치료제죠. 그래서 비타민C는 매일 맞아도 돼요. 그러니까 대신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파괴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해서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효과를 비교하자면 항암제는 이만큼, 비타민C는 이만큼이지만, 항암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몇 번밖에 못하지만 비타민C는 매일 몇 년을 할 수 있으니까 암 환자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죠. 암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습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암 환자들이 급한 마음으로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식도암인데, 우리 엄마가 췌장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그런 건 없어요. 음식이라는 거는 약이 아니잖아요. 음식은 여러 가지 성분이 복합된 혼합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무슨 암에 좋은 식재료, 이 암에도 좋고 저 암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고혈압 다 좋아요. 음식이라는 건 그런 거지, 요거 먹으면 낫고 요거 먹으면 병이 걸리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인체에 독이 되거나 약의 역할을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양이에요. 화학적으로 만든 약은 요만큼만 먹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혈압이 이렇게 높아지면 정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죠?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요만큼 먹고 바로 잘 수도 있어요. 그건 약이에요. 그러나 음식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약의 효과를 내려면 이만큼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약은 한 번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만 음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내 몸의 성분을 바꿔줘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가스원의 토양이라 그러면 토양을 바꾸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낫고 저거 먹으면 낫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 패러다임. 그죠?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뭘 먹으면 돼요예요. 뭘 먹으면 안 돼요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그걸 또 어떤 식으로 먹어야 돼요. 어떤 순서로 먹어야 돼요. 이런 전체적인 식습관의 패턴을 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재료는 모든 건강에 마찬가지죠. 암에 좋은 거는 당연은 더 좋겠죠. 그죠? 가능하면 동물성 음식보다 식물성 음식,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겠죠. 원래 우리 인간은 요만큼 동물성 음식과 요만큼 식물성 음식을 먹는 잡식 동물이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요걸 빼고 요거만 먹기로 편식을 하고 결정했다 그러면 요 양을 기존에 먹던 양의 10배 정도로 늘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칼로리와 영양소가 결핍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그 하나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칼로리도 다 들어있고. 하지만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당근에 없는 성분이 단호박에 있고 단호박에 없는 게 시금치에 있고, 그래서 골고루 많은 양을 장기간 드셔야 됩니다. 우선은 좋은 거를 먹어야 되겠지만 나쁜 걸 빼야 되겠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500식품이라 그래요. 5개 하얀 거. 그러니까 흰쌀밥, 정제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건 순간적으로 혈당 피크를 치니까 안 되겠죠. 흰설탕, 흰밀가루, 그리고 흰 소금. 소금의 해악은 또 굉장히 많죠. 그리고 첨가물, 조미료 같은 흰색 조미료들, 이런 거를 먹지 말고, 그리고 가능하면 식재료를 로우푸드로 그 자체로 먹어라. 이걸 자꾸 가공하거나 음식에 장난질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일용한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음식을 자꾸 뭔가 첨가하고 요리할수록 도구로 바뀐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있는 그 자체로 먹자. 그리고 전체식을 하자. 과일이나 견과류나 곡류는 가능하면은 껍질에 영양소가 많잖아요. 그죠? 껍질 채로 전체식을 하자. 채식 위주의 골고루 된 채식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나쁜 음식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전체식을 하자. 이렇게 큰 골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개별적으로 해드리죠. 모든 사람한테 365일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습니다. 지방간을 방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지방간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30대 때 저 외과 의사잖아요. 불규칙하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뻑하면 방송국에서 나보고 지방간 이야기하러 나오라고 그래요. 저 정말 싫어요. 이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먹거리가 풍부해졌잖아요. 우리 전 세대 분들은 먹거리가 없었어요. 보릿고개인데.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건 다 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리고 맛있는 건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케이크, 빵,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아서 100만 원 다 쓰면 안 되잖아. 50만 원 쓰고 50만 원 계속 저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음식은 안 그래요. 오늘 탄수화물을,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을 이만큼 먹었으면 오늘 이거 다 써버려야 돼요. 근데 점점 맛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만큼 먹어. 근데 점점 운동 안 하잖아요. 다 차 타고 다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써. 이만큼 남잖아요. 이 남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에 예비용으로 저금을 해놔. 지방으로 저금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그거를 다시 탄수화물을 바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 기능이 지금은 필요 없어요. 옛날 우리 인간은 겨울에는 먹을 게 없어서 일주일 있고 굶고 그랬으니까 필요한데 지금은 이 기능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고 남은 걸 제일 먼저 어디다 저장하느냐? 피하 지방. 그래서 통통해져요. 그 다음에 어디다 저장하냐면 내장 지방. 그죠? 내장의 지방으로. 대표적인 게 간의 지방을 쌓아놓은 게 지방간이에요. 근데 더 먹어, 이 사람이. 거기서 수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피 속에다가 지방을 저금을 해놔요. 그게 중성지방이에요. 그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지금 30대 후반, 40대 한참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술 먹고 하는 남자들 보면 다 좀 복부비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간이 많아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방간의 유병률은 한 20, 30%. 그리고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 중에서 30%가 지방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수결로 정해버려. 너도 지방간이니? 나도 지방간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걸 병으로 생각 안 해요. 사실은 또 그런 면이 있어요. 간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증상도 없지만 치료약도 없어요. 하지만 저절로 잘 나아요. 그래서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술 많이 먹어서 오는 사람은 알코올성 지방간. 이 사람은 술 끊으면 바로 정상으로 돼요.
아무 약을 안 써도.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냐면 많이 먹어서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은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하고 체중 줄이면 바로 정상으로 돼요. 라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땐 배웠어요. 그래서 지방간 다음에 간경하고 간암인데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뭐가 하나 더 생겼어. 뭐냐면 지방간염. 다시 말하면 지방간은 완전하게 가역적인 변화예요. 술 끊고 살 빼면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인데 지방간을 방치해서 지방간염이 되면 얘는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막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염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에 보면은 지방간 환자의 4명 중에 1명, 25%가 노력 안 하면 지방간염으로 돼요. 여기서부터는 비가역적인 방향이에요. 건강한 간으로 못 돌아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러면 거기서 또 4명 중에 1명이 간경화로 가요. 간경화로 간 사람의 10명 중에 1명, 10%는 간암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서운 거죠. 이런 통계도 있어요. 다른 통계를 말하자면 지방간염인데 지방간에서 지방간염으로 됐는데 아직도 체중을 줄이지 않는다면은 3명 중에 1명은 7년 안에 간경화로 갑니다. 간경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간이 생기면 지방간염, 간경화, 간암만 가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서너 배 이상 많이 걸린다고 돼 있고 실제로 지방간 환자의 사망 원인의 30-40%는 심혈관 질환 때문에 사망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게 되면 따라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대사증후군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시고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약 안 써도 정상으로 되는 간이에요. 지방간에 좋은 음식이나 식사법은 무엇인가요? 지방간은 알코올성 지방간은 술 때문에 생겼잖아요. 술 끊으면 돼요.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뭐예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칼로리, 저지방 음식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물성 음식이라든지 가공 음식 끊으시고 그리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그리고 적당량의 색깔별 과일 드시고 이런 식으로 건강한 식이를 하면 그리고 탄수화물이 올라가는 흰쌀밥 말고 현미밥 드시고 또 견과류 드시고 이러한 건강한 식단을 꾸리고 체중 조절을 하신다면 지방간은 정말 정상으로 내려갑니다. 단 지방간을 진단할 때 2가지가 있잖아요. 혈액 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게 있고 초음파를 해서 간에 허옇게 지방 낀 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진짜 글쎄요. 제가 처방 내린 대로 식사하시면 3개월 안에 3개월이 뭐야? 한 달 안에 혈액 검사는 정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초음파에 찌든 지방은 좀 오래 지나야 빠집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 수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요. 반추동물 있잖아요. 소, 말 이런 거는 하루 종일 되새김을 해서 채소를 전부 다 포도당으로 쪼개서 흡수해요. 근데 채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80%는 쪼개질 못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돼요. 뱃속에 있다 나가요. 그래서 어느 이상 채소는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불러서. 그래서 뭐냐면 비만이나 당뇨 환자는 채소 많이 먹으면 적당량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있죠. 채소는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라서 모든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도 충분해요. 사실 뭐 햄버거만 주구장창 먹어도 영양소와 칼로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채소는 완전 식품이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80%는 우리가 흡수가 안 되고 다 대변으로 나가죠. 거기다가 채소는 불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지 않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인데 한 가지 채소만 아니면 2-3가지만 주구장창 먹으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영양 결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정말 골고루 1년에 시금치만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골고루 채소를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 식이죠. 식이. 그래서 저칼로리, 칼로리가 낮은 저지방. 그게 뭐겠어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샐러드라든지 가공식품 안 먹고 뭐 기름기 있는 거 안 먹고 뭐 그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운동. 그죠? 그렇게 해서 적정한 체중 관리. 이게 모든 병의 기본이 되지만 특히 지방간은 정말 빨리 효과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체중 관리를 위해 하시는 습관이 있나요? 명색이 식이요법 처방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15년 정도 저희 집사람이 점심에 샐러드 도시락을 싸줘요. 그래서 아침은 어떻게 먹냐면은 뭐 당근이나 케일이나 이런 걸 즙을 내서 먹어요. 즙을 내서 한 2잔 정도 먹고 영양제 한 10개 정도 먹고 출근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야채로 도시락을 싸줘요. 그럼 거기 샐러드도 있고 또 야채는 또 샐러드로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구워서 먹어야 될 것도 있어요. 뭐 버섯이나 가지나
마늘이나 양파나 또 뭐 아스파라거스 이런 건 토마토 이런 건 구워 먹어야 돼요. 그거 구운 거에다가 일반 샐러드 하는 그 채소들 이렇게 해서 도시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못하고 한꺼번에 다 싸줘요. 그리고 색깔별로 두세 가지 과일 조금,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저는 꼭 낫또를 먹어요. 채식 위주로 하니까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가 콩이잖아요. 근데 콩은 그냥 먹는 것보다 발효해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게 점심 먹고 점심에도 야채 주스 한 잔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직까지 먹는 약이 없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아무것도 먹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은 한식, 집에서 한식으로 먹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쁜 건 안 먹겠죠. 밥은 반드시 현미밥, 잡곡밥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그런 거 건더기만 먹고 나물 위주로 먹습니다. 운동은 주말에는 꼭 해요. 주말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뭐라도 해요. 예전에 이제 골프치를 많이 다녔는데 나이가 드니까 골프 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옛날에는 청계산 많이 갔어요. 토요일도 가고 일요일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60이 넘으니까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둘레길 걷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너무나 우리나라에 둘레길 좋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서울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웬만한 이제 뭐 일요일 날 같은데 뭐 어디 외식하러 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한 1시간 정도 거리는 걸어가서 먹고 1시간 걸어와요. 그래서 요즘 주로 걷는 운동 많이 합니다. 암이 진단되어도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병원을 시작했잖아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학에서 항암원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데 대학에서 하는 항암만 하신 분과 그리고 스스로 노력해야 될 식이나 운동이나 이런 걸 한 분은 통계를 따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통계가 안 맞아요. 책에 나온 통계는 수술항암 방사선에 대한 통계잖아요. 거기 플러스 스스로의 노력을 처음부터 같이 한 사람, 식이요법이나 운동이나 보완 대책을 같이 한 사람은 통계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병원 제일 많은 게 췌장암, 뭐 식도암, 뭐 대책이 없는, 그리고 뭐 90%는 재발된 분들인데 이분들 보면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통계와 달라요. 췌장암 환자인데 지금 진단받고 6년째 정상생활. 모든 검사가 정상인 사람도 있고, 대장암이 뭐 간에 전이 가고 폐에 전이 갔는데도 그런 분도 있고, 신장암인데 대학에서는 정말 여명 얼마나 그랬는데 또 몇 년째 사업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해서 바뀔 게 없다는 얘기죠. 걱정은 안 하시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제가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세요. 식이요법도 5년, 6년을 그대로 하세요.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뭐냐면 걱정만 해요. 걱정만. 아휴, 이거 뭐 약이 이제 없대는데 요거 안 들으면 항암제 없대는데 걱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통합적인 노력을 하시면은 암이 반드시 불치의 병은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암센터가 휴스턴에 있는 MDMS잖아요. 거기 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Living with Cancer. 암과 같이 살아간다. 당뇨와 고혈압처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Cancer without disease. 암은 있지만 나는 건강해. 아픈 데가 없어. 고혈압이라고 해서 뭐 정상생활 다 하잖아요. 암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의 진단을 받으면 초기부터 의과대학 교수님이 할 몫이 있고, 자기 몸인데 자기가 할 몫이 있지. 자기는 노력 안 하고 전부 다 딴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죠.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좀 얘기했잖아. 걱정은 안 하고 노력한다. 일단은 절실해야 돼요. 절실해야 돼. 절실해야지 뭔가 노력을 해요. 왜냐면 암을 이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절실하고, 그래서 내가 할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 근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못할 구실을 찾아내.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해. 아이고, 내가 고기 얼마나, 삼겹살 얼마나 좋아하는데 술은 그래도 일주일에 2번은 먹어야지, 뭐 애 봐야지, 뭐 살림해야지, 아유, 나 직장 출근해야지, 이렇게 자꾸 구실을 내요. 근데 결과가 좋은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요. 오래 사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이게 재앙이 아니고 축복이 되려면 그냥 오래 살면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요. 노화를 늦춘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뭐 먹으면 된다. 맞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게 노화를 지연하기 위해서, 건강 장수를 위해서 어떤 삶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때는 그랬어요. 야,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전했으니까 유전자를 한번 조작해보자. 유전자 치료를 하자. 줄기세포 치료를 하자. 표적 치료를 하자.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했잖아요. 21세기 1월 1일 날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했어요. 위대한 아메리카가 인간 유전자 지도를 비밀을 다 알아냈어요.
10년 안에 뭐 암이든 심장병이든 모든 난치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2003년에 타임지 표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DNA 비밀을 알아냈어. 이제 끝났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7년 후에 2010년에 타임지 표지가 뭐냐면 그게 아니었네.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 몸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10배 많은 다른 세포와 공존하고 있어요. 장내미생물. 그러면 유전자로 따지면 내 몸 전체 유전자 중에서 내 유전자는 1이고 다른 생명체 유전자는 360대가 있어요. 그러면 360분의 1밖에 안 되는 내 몸의 유전자를 조금 어떻게 했다고 내 몸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방암이건 당뇨건 내 몸과 연결되어 있는 유방암이고 당뇨고 췌장암이지 내 몸은 막 점점 나빠지는데 유방암만 좋아지고 당뇨만 좋아진다?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노화에 있어서 물론 유전적인 게 중요해요. 하지만 유전적인 영향은 10 내지 20%밖에 영향을 안 받아요. 8, 90%는 나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전자를 극복하자. 유전자의 한계를 뛰어넘자. 그게 뭐냐면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후성 유전학.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당뇨 유전자가 있는데 췌장암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당뇨와 췌장암이 걸리지 않아요.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나쁜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를 막아주면 돼요. 그 스위치를 꺼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슈퍼푸드예요. 이러이러한 유전자를 억제하려면 이러이러한 식생활 패턴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유전자는 우리가 갖고 태어났지만 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음식을 그 이후부터 먹었는지 그다음부터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서 살았는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내가 프로세싱 어떻게 조절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에 따라서 세포의 노화와 세포의 산화와 세포와 염증이 생기는 거, 세포가 변이가 생기는 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만 노화와 질병과 건강이 좌우된다고 하면은 이 일란성 쌍둥이는 똑같은 건강 상태로 살다가 똑같은 질병으로 똑같은 날 사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실험이 있었어요. 쌍둥이인데 각기 다른 집으로 입양이 돼서 50년 후에 만났어. 그랬더니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건강 상태와 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또 재밌는 또 이 사진이 있죠. 이건 뭐냐면 북한군과 한국군과 미군의 사진인데 일단 딱 보면 체격이 다르잖아요. 건강 상태가 다르고 질병의 패턴이 달라요. 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유전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 사람과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는 단일 민족이잖아요. 근데 70년간 다른 환경에서 사니까 체격과 건강과 질병 패턴이 다르다는 얘기죠. 질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지 늦게 일어나는지, 장수하는지 이런 것들은 유전자의 영향은 10%밖에 안 된다. 1,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내가 관리해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환자들이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 과수원에 토양이 병들어 있어. 기름에 오염되고 발암물질에 오염됐으면 거기서는 뭐예요? 계속 병든 열매가 나.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뭐예요? 원인은 안 고치고 그 열매를 따주는 거야. 고혈압약 처방하면 혈압은 떨어지는데 이분이 10년에 가면 혈압이 낫냐? 혈압도 나빠지고 다른 약도 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수원의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자. 그러면 알아서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건강 노화를 해서 건강 장수를 하려면은 생활의 패턴을 바꿔서 내 몸을 둘러싸는 환경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살다 보면 사소한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몸에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질병 전단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확실하게 그걸 치료하면서 나가야 돼요. 내가 막 유전자가 너무 나빠서 암은 안 걸리는데 혈압이 50대부터 있네. 그러면 그 혈압을 확실하게 조절해야 돼요. 고혈압만 하더라도 한국 고혈압학회가 있겠죠. 미국 고혈압학회가 있죠. 유럽 고혈압학회가 있잖아요. 추세가 뭐냐? 점점 혈압이나 당뇨를 더 타이트하게 조절하고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한 60쯤 돼서 당뇨가 생겼어. 그럼 한 5, 6년 살다 돌아가시면 돼. 60에 당뇨가 생겼는데 조절을 잘못해서 80에 신장 투석하면 20년을 투석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혈압도 더 확실하게 낮추고 당뇨도 더 확실하게 낮추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이예요. 어쩔 수 없이 질병이 오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는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빨리빨리 건강검진해라. 그래서 빨리빨리 병을 알아내라. 그래서 모든 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완전하게 제압을 할 수 있고 계속 생기는
병들을 제압해 가면서 내 생활 환경, 먹거리, 뭐 스트레스 관리, 운동 이런 걸 통해서 내 유전자가 나쁜 놈이 발현되지 않게 하고 좋은 유전자가 발현되게 하면은 노화가 늦춰질 것이고 건강해질 것이고 질병이 안 걸리겠죠. 한식이 자극적이어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장수하는 데 있어서 한식은 괜찮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한식은 정말 건강식이에요. 단 몇 개 뺄 게 있어요. 국과 찌개를 빼야 돼요. 그리고 맵고 짜게 안 먹어야 돼요. 옛날 우리 어린들 먹던, 우리 못 살 때 먹던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점점 이제 뭐예요? 맛있게 만드는 거야. 맛있게 가공하고 만들고 음식이 맛있으려면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재료가. 하나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야 돼.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소금과 동물성 지방이 전부 다 뭐예요? 나쁜 음식이잖아요. 물론 과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맛없는 음식, 그리고 식자재 그 자체의 맛을 느끼는 로우푸드 식생활을 생활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우리 보면은 가족이 병을 공유하잖아요. 유전자를 공유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을 공유해서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같은 병이 집단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맛없는 음식을, 거친 음식을 먹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현미, 껍질 안 깐 거. 그리고 과일도 껍질처럼 먹는 거. 그래야지 그 껍질 안에 영양분이 많고 그 껍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돼서 당이 피 끓치는 걸 막아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의사들 보고 네가 알아서 하지 말고 본인 몫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해요. 정신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조절 안 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건강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